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겪은 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가만히 있기 어려웠거든요. 사람이 용서를 빌 때는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죠. 아무리 겉모습을 다르게 바꾼다고 애를 써도 원래 속에 담고 있는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조상님들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죠, 뭐. 아무튼 제가 겪은 일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가족의 틀 안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정도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다들 배우자를 떠올리겠지만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남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긴 하죠. 저는 남편과 6년간의 연애를 하면서도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보통 2명이서 모으면 그래도 자본으로 쓸 수 있는 전세금 마련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죠. 그나마 마련한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하면 대출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가 사고를 치고 다녔거든요. 신우가 친 사고를 막으려고 남편도 저도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정말 일이라고는 1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른이라면 누구나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데 신우는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심지어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하다고 생각한 것이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에는 제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그럼 내 용돈은 누가 주고? 오빠, 그냥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오빠 재산은 다 이 여자가 가로챈다니까? 그런 불합리한 걸 요즘 누가 해? 오빠는 뉴스도 안 보고 살아? 뉴스만 봐도 요즘 애들 결혼 안 하고 자기 워라밸 지키면서 산다잖아. 오빠도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응? 참 우습죠. 사람을 앞에 두고 까는 것도 아니고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라는 사람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착한 우리 오빠 꼬셔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오빠 모아둔 돈도 얼마 없어요. 오래 사귀었으면 아시겠네. 그런데도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을 한다고? 독종이네 이거. 당신 오빠랑 결혼해서 나 못 도와주게 막을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아니? 안 해. 신우가 뭐라고 우리 남편과 제 결혼을 막는다고 그날은 난리가 났었죠.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나한테도 눈으로 계속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무라는 사람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사실 이때는 제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제 속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날 이후로는 저희 친정 식구나 저한테 남편이 엄청 노력했고요. 남편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도 지금 결혼까지 왔네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불화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에 불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자상하신 아빠는 남을 탓하거나 큰 소리를 칠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중한 어투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자네 우리 딸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나? 내 눈에는 그래도 자네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말은 하려고 불렀네. 나도 자네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정도는 다 눈치로 알고 있네. 자네 식구들이 우리 딸을 귀찮게 한다는 것도 알아. 그 사이에 껴서 자네도 난감하긴 하겠지. 그렇다고 딸과의 행복은 포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다 우리 딸이 잘 되길 바라서지.
아빠는 제 행복을 바란다면서 남편에게 저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본론은 나중에 나왔죠. 돈 가지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도 내 알고 있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아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든 살자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거야. 나라고 처음부터 이 집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아내랑 둘이서 아등바등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자네도 너무 주눅들어 있지 말고 우리 딸이랑 열심히 살아보게. 이건 앞으로 딸과 잘 살아보라는 내 선물이야. 어떻게든 살면 된다. 아빠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죠. 그래도 자식이라고 딸이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는 모습에 저는 조금 눈물이 나왔었어요. 아빠가 준 이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빠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저희에게 주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신우의 사고 때문에 온전한 우리 집을 얻는 계획이 망가진 걸로 슬퍼하는 제 모습에 남편과 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돈을 주신 겁니다.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죠. 장인어른이 제게 주신 이 도움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변치 않아서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제 아내만큼은 먹여 살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약속할게요. 제 아내는 제가 꼭 책임질 겁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늠름했고 제가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 나쁘진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도 신우의 철없는 행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신우는 그 시간 동안 매일같이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더군요. 강남에서 클럽이나 이런 곳을 다니고 사고를 친 건 아니었고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를 전전하며 상담을 받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한도를 걸어둔 카드 알림이 저에게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사용 장소가 문제였던 거죠. 성형외과에서 간단한 시술 받는 돈치고는 너무 금액이 컸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온 신우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방금 언니가 문자 받았지? 거기 가서 내 수술 비용 좀 대신 내줄래? 내가 다 내고 싶은데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큰 돈은 없잖아. 그래서 일단 오빠가 준 카드로 계약금만 걸어놨으니까 알아서 처리해줘. 가증스럽더군요. 내 남편이 마치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말이에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빠르게 문제의 성형외과로 뛰어갔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신우가 벌인 또 다른 사건을 말이죠. 이 고객님이 계약금까지 돈이 얼마 없는데 자기 오빠가 와서 돈 주고 갈 거라면서 저희에게 신분증에 가방까지 맡겨두고 가셨어요. 저희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만류하기는 했는데 워낙 막무가내로 나오셨으니 말이죠. 아무튼 결제 가능하시죠? 계약 취소하시면 이번에는 상황이다 보니 소정의 위약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치고 갔더군요. 병원이 어디 전당포도 아닌데 담보물이랍시고 자기 가방이랑 신분증까지 놔두고 갔답니다. 우리 지갑 사정은 묻지도 않고 덜컥 수술 일정까지 잡은 신우의 모습에 저는 혈압이 올라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고 그 길로 바로 신우가 있는 시댁까지 찾아갔죠. 그리고 신우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벌이게 된 건지 말이죠. 하지만 신우는 아주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빠는 알지? 왜 어릴 때 애들이 내 코 모양 흉내내면서 놀렸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는지 알아? 얼마나 화났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괜히 주눅들이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나도 예뻐져서 취직도 하고 새로 태어나려고.
이제 와서 고작 찾아낸 성형수술 핑계가 참 어이가 없죠. 학창 시절에 그것도 10년도 넘은,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째려봤지만 남편도 별 수 없었어요. 위약금을 내더라도 또 다른 병원을 가서 계약을 하고 우리 핑계를 댈 테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만 도와주겠다고 하곤 신우의 억지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처음엔 코만 손보겠다던 신우는 눈과 턱까지, 아주 얼굴 전체를 뜯어고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죠.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지만 얼굴은 싹 바뀐 채로 마치 돈으로 껍데기만 새로 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신우의 모습은 저에겐 괴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신우는 성형수술 이후에는 부지런히 살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변함없이 게으르고 한심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사실상으로 남편이 신우의 수술비를 대주었던 건 성형만 하면 성실하게 취직해서 일하면서 살겠다는 신우의 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신우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을 잘 지키더군요. 그런 신우의 모습에 남편도 욕하고 싶은지 표정은 좋지 않았고요. 그래도 남편은 가족인지라 참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애써 참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남편의 친동생이다 싶어서 속으로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고요. 저와 남편이 바보였던 거죠. 신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술비를 대준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또 우리 부부의 시드머니는 또 한 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마음 잡고 당당하게 취업하겠다는 신우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던 거죠.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도 신우가 가족이라고 감싸기는 하더라고요. 성형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우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거든요. 저도 물론 턱까지 손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 가까이 될 무렵부터는 안정을 핑계로 하기엔 아무래도 너무 뻔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했죠. 이제 많이 쉬었으니 취업 준비를 하자고. 그러나 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 내가 예뻐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세상에, 내가 길에서 번호도 딸고 다닌다니까? 남자들이 내 얼굴 보고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거 거절하느라 아주 내가 밖을 돌아다니질 못해. 그런데 무슨 취업? 취업해서 일하는 것보다 괜찮은 놈 하나 골라서 시집이나 잘 가는 게 더 좋지. 언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오빠가 정말 참 불쌍하다니까. 나처럼 조금 손봐서 괜찮은 여자 잡아가지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 더 좋은데. 네, 취업한다고 말했던 신우는 취직이 아닌 취집. 시집을 가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속물이 되어 있더군요. 원래도 그렇게 좋은 본성이 아니었던지라 이해는 갔습니다. 시집 가서 신우가 제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하지만 신우에게 장가올 사람을 생각하면 참, 저 만들어서 예뻐진 얼굴 뒤로 어떤 검은 속내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겠구나 싶어 상대방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됐죠. 신우는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하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깔 좋은 남자를 한 명 데려오더군요. 남자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예의가 바른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회사도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 의아했어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쩌다가 신우 같은 사람에게 꼬여서 이렇게 집에까지 인사를 하러 왔는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우는 밖에서 성격을 숨기고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제 입으로는 신우의 본성을 말할 수 없으니 이땐 묵묵히 인사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런 남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의지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남자와는 달리 실속이 하나도 없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절대 보이면 안 된다며 저에게도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죠. 거기에 신우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학벌부터 수도 없는 거짓말로 겉을 단단히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말이죠. 제가 얼마 전까지는 당신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맨날 저한테 밥 한 번만 같이 먹자고 들러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상사가 제게 치근덕거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만둬야죠. 회사는 갓 들어온 신입보다 오래 일하고 경력 많은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는지 거짓말을 제 입으로 읊는 신우. 그런 신우의 모습에 제 표정이 썩어 들어가면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또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듯이 신호를 보내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면서 이런 시댁의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눈 감는 것에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큰 소리에 더욱 커졌죠. 자네가 우리 딸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신혼집은 바로 차려준다니까. 이렇게 예쁜 딸을 지금까지 아껴뒀으니 당연히 준비해둔 게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집 걱정은 말고 우리 딸이랑 빠른 시일 내로 결혼하게. 남자가 강단 있게 밀어붙이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옆에서 신우는 엄마 말이 맞다며 얼른 나를 잡자고 하더군요. 저는 머릿속으로 물음표를 그렸죠. 시댁에는 그럴 만한 돈이 절대 없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사는 집도 우리가 겨우 벌어서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인데 그럴 여력이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연애를 오래 한 이유가 바로 집 때문이었는데 시댁에 여유가 있을 리는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님, 정말 집 구해놓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구하기는 왜 구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 그거 우리 아들 앞으로 된 거 아니었니? 공동명이라도 우리 아들 몫이 있으니 당연히 거기는 우리 집이기도 하지. 새삼스레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그리고 그냥 그 집은 우리 딸한테 주고 너희가 다시 벌어서 집 마련해도 되잖아. 너희 지금까지 돈 모아서 그렇게 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하지. 그럼 너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으마? 전 사람이 사는 집을 무슨 과자 하나 달라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집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시댁을 나갔죠. 제가 그 뒤로 본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에는 제게 애걸복걸하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내가 우리 딸도 옆에 있고 하니까 면도 세워줄 겸 그렇게 말한 거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는 게 어디 쉽니? 너도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랑 잘 살고 있으니 알 거 아니냐. 집이란 게 아무래도 중요하잖아. 우리 딸은 경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사실 그렇다고 말하면 어느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집 주는 게 안 되면 한 몇 개월만 집을 빌리면 안 될까? 너희는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잠시 나가서 살아도 문제 없잖아. 사람이 참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신들의 말에 싸늘한 반응을 하자 집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는 시모. 그 옆에서는 신우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저는 그래도 그럴 수 없다며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고 이런 일이 계속되자 나중에는 제게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둘이 억지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 집 사라고 돈 보태준 사람이 너희 아버지라며. 그래, 너는 아비 있어서 참 좋겠다. 우리 딸은 아버지 없이 커서 너처럼 집에 돈 보태줄 사람도 없어. 집에 남자라고는 우리 아들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너랑 결혼하고 나니 마치 남처럼 굴고 말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아들 자식은 낳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잘 되니까 배 아파서 그렇지? 아버지 없는 딸 자식이 많은 걸 바라니까 그냥 분수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막말해서 너는 돈도 잘 모으고 다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집은 우리 딸한테 주고 너희들은 다시 모아서 금방 또 집 얻을 수 있잖아. 너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올 순 없다. 불쌍한 신우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결혼하겠다고 남자 쫓아서 다니는데 너라도 보태줘야지. 아, 내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시모는 논리도 모르겠는 이 이야기를 제 앞에서 털어놓으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신우도 한 입 거들었고요. 맞아. 언니랑 오빠는 잘 살고 있잖아. 나는 이게 뭐야? 외모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이제 시집이라도 잘 가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재산이 있니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난 아빠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눈치 준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깟 집 하나도 못 줘? 남편이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면 이런 둘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며 헛소리 말라 그들을 쫓아내 주었겠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신우의 행동에 상처받은 것은 물론 이날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대로 잠을 이루기도 힘들었어요. 계속 눈을 뜨면 신우가 우리 집 문을 열고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악몽을 계속 꿨거든요. 사실 이게 남편과 제가 순수하게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눈 뜨고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내 손으로 정리가 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버지 퇴직금 일부가 더해져 있었어요. 친정오빠가 준 피 같은 돈 때문에라도 저는 더 이상 참아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나라도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내 집을 빼앗으러 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비 심외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예비 심외부는 무슨 본래로 자신을 찾아온지 무척 궁금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서로 친하진 않아서 어색한 분위기를 풍겼죠. 그래서 일단은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슬슬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순간 내 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예비 심해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혹이나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이름에 관해서 예비 심해부에게 물었죠. 그러자 예비 심해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 집에서 부르는 애칭 같은 거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형님이랑 연애하고 결혼하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자기 입에서 나온 이름을 모르는 저를 오히려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는 예비 심해부의 모습에 어이가 없는 것은 저였습니다. 시댁 식구를 안 지가 벌써 1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상해진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농담이라며 평소에 부르지 않다 보니 깜빡했다고 일단 그 상황을 넘겼죠.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신우와 예비 심해부의 사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과연 그 남자를 어디까지 속이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속이는 것은 물론 이제는 하다못해 이름까지 속이는 신우의 행동이 수상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둘을 지켜보았는데 둘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가끔 나왔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그날은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죠. 예비 심해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말이에요. 남편은 그 이름을 듣자 엄청나게 놀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 친구 이름을 어떻게 알아? 걔 예전에 유학 가서 지금은 한국에도 없을걸? 뭐 내가 듣기로는 거기서 남편 만나서 이민까지 했다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우선 놀란 남편을 진정시키고 신우와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름인데 엄청 친근하게 불러서 물어봤다고 그냥 말을 돌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신우이의 방에 무언가 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다음 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에게 분명 오전에는 둘이서 쇼핑을 하고 온다고 했으니 집이 비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둘은 쇼핑을 갔다 하면 거의 하루 종일 집을 비우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시댁이 비어 있는 틈을 타서 몰래 신우 방에 들어가 봤어요. 일단 내 집을 지키려면 도대체 신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꼬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신우의 방 곳곳을 찾던 저는 신우의 서랍에서 단서를 발견했죠. 신우의 서랍에는 예비 심해부의 입에서 나왔던 신우의 오래전 친구라는 사람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일단 그걸 사진으로 한 장 찍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친정아빠에게 연락해서 경찰이라던 아빠 친구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아빠는 갑자기 아빠 친구 연락처를 묻는 연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섣부르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어요. 아빠에게는 대충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경찰이라는 아빠 친구에게 제가 찍어온 사진과 상황에 대해 설명했죠. 아빠 친구분은 원래 해주면 안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명의 도용과 같은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신분 조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얻은 것은 그 신분증의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해외 거주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너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 해외에 사는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면 빠르게 정리하렴. 그 말에 저는 순간 신우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면서 한 번 더 조회를 부탁했어요. 시댁의 인적사항은 집안일을 관리하고 있던 제가 당연히 알고 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대박을 친 겁니다. 너 혹시 이 사람이랑 친하니? 친하지도 않으면 주민번호도 알 수 없겠지. 그래, 네가 넘겨준 사람 전과범이다. 전과가 아주 화려하다 못해 A4 한 장으로는 적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아. 도대체 여자가 뭘 했길래 이렇게 전과가 화려한 거야? 일단 뭐 중대한 범죄 기록은 없는데 자범으로도 거의 전과가 50범인데? 너 정말로 이 사람이랑 친한 건 아니지? 너 친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 아빠에게 전화해서 말하마. 당장 연 끊게 만들라고. 그래요. 신우는 전과범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일단 저는 흥분해서 친정아빠에게 말한다는 아빠 친구를 말리고 친하지 않다며 타일러서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 나니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오래전 알던 친구의 신분을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애먼 사람 잡고 결혼까지 하려고 들었다는 게 정말 오싹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제게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댁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생각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댁의 발을 끊고 당분간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저를 더 오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죠. 남편에게 신우의 전과 기록에 대한 일을 숨기고 지내던 날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의 아침이었어요.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져서 평소보다 빠르게 일어난 날이었죠. 현관에서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갔더니 문 앞에 커다란 물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 오늘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하러 왔습니다. 예약하신 고객님 맞으시죠? 이거 물건은 어디다 두면 될까요? 들어가기 전에 장소 보고 저희가 알아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왕좌왕하다가 핸드폰을 찾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일단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편도 세탁기나 건조기를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문 앞에 세워두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지 설치 기사님은 바쁘다면서 예약한 고객 이름을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 이름은 신우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집 빈 곳에 두고 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기사들은 더 놀라운 사실도 말하고 가더군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돌아가는데, 저 내일은 자리 마련 좀 해주세요. 내일은 냉장고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고객님, 저희도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 생각도 좀 해서 일단 자리 마련쯤은 해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설치 기사의 등을 바라보고 집에 있는 물건을 보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왜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왔는지를 말이에요. 우리 부부와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이렇게 뻔뻔한 걸 보니 과연 50범이나 되는 전과자가 맞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오래였고 당장 헤어질 마음도 없었기에 화가 나는 마음을 꾹 누르고 정말 마지막 기회를 신우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오늘 아가씨 이름으로 세탁기랑 건조기가 왔던데 이거 맞나요? 내일은 세탁기도 온다면서요? 왜요? 여기 아가씨 집도 아니잖아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여기 절대 아가씨한테 줄 수 없어요. 빌려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왜 대뜸 가전제품들을 보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그 나이 먹었으면 정신 차리고 살 나이 됐잖아요. 저랑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게 아가씨 눈에는 아주 하찮게 보이나요? 우리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냉장고는 환불하시고 오늘 받은 건조기랑 세탁기도 어서 환불 처리하세요. 우리 집 좁으니까 이렇게 많은 물건 못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신우도 좋게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답하더군요. 뭐가 집이 좁다고 그래요. 저번에 가봤을 때 넓고 좋기만 하던데. 그리고 그 집에서 못 나가겠으면 같이 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람? 아무튼 언니는 절대로 나 못 이기니까. 또 지금까지 오빠 모습도 보셨으면 아시죠? 오빠도 저 못 이겨요. 그리고 나 환불도 절대 못 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만 전화 끊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신우는 이미 나와 남편은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더는 시어머니와 신우 두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예비심해부, 아니 전과자인 줄 모르고 신우와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남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을 모으라고 예비심해부에게 말했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이유를 물었지만 이내 제 살벌한 표정을 보고는 자기 가족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식구가 모인 것을 확인받고 저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신우에 대한 자료들을 식탁 위로 던졌죠. 예비 고모부, 아니, 그냥 이제 동생이라고 할게요. 제가 동생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진실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당신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렇게 덥석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모르던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예비 심해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 묻더군요. 그리고 제가 던진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굳어갔어요. 그런 그의 반응에 옆에 있던 가족도 서류를 하나씩 집어서 보았고 그들 반응 역시 예비 심해부와 동일했죠. 결혼할 사람의 진짜 이름과 얼굴도 모르면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댁 사람들, 특히 아가씨랑 어머님 말을 믿는 게 너무 웃겨서요. 그 두 사람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당신한테 신혼집이라고 했던 집, 자기가 마련했다면서 보여준 그 아파트, 그거 우리 친정아버지가 퇴직금 받아서 우리도 겨우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머니가 마련한 집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랑 저, 그리고 우리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마련한 내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 부동산 사본도 들고 왔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집 문서에는 당연히 제 소유로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가 공동 명의라고 생각했겠지만 남편이 우리 친정아빠의 도움도 받고 했으니 명의는 내 명의가 맞다고 일단은 제 앞으로 해둔 아파트거든요. 그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제가 말한 부동산 서류를 보던 예비 심해부의 가족들은 더 놀랄 것도 없다는 듯이 안색이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이쯤 되면 제 말을 믿으시겠죠? 당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 내 아가씨 되는 사람은 전과 50범의 범죄자예요. 그 얼굴은 우리 부부가 모았던 돈을 빼앗아 가서 만든 얼굴이고요. 저도 아가씨가 전과자인 건 최근에 알았고요.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고무부 될 사람을 속여왔는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사람 좀 제대로 보고 사귀는 게 좋겠어요. 그냥 집 준다니까 덥석 결혼하겠다 하시지 말고요. 사람 인생 잿더미 되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이 말의 끝으로 저는 예비 심해부가 될 뻔한 사람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미 예비 심해부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두 모녀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렇다고 쫄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죠.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멍청이인 줄 아세요?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다는 건 애초에 느끼고 있었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참은 거지. 당신들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참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가 범죄자라는 건 왜 숨기셨어요? 숨기지 않으면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머리는 있으시네요. 아마 남편하고 결혼은 당연히 다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이랑 연 끊으라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지금까지는 뻔뻔하다가 자기 죄를 들추니 억울하세요? 본인들이 지은 죄를 알면 남의 집을 탐낼 게 아니라 조용히 집에서 박혀서 사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나도 경찰한테 신고하는 수가 있어.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알겠어요? 제가 경찰에게 신고할 거라고 하자 둘은 잔뜩 겁을 먹더군요. 저는 더는 상종도 하기 싫다면서 제게 빌붙으려는 둘을 내쫓았습니다. 그런 소란이 있었던 날이지만 남편은 야근을 했던 모양인지 늦게 집에 들어왔고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은 것인지 집에 와서도 쉽게 입을 열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기를 한참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내 동생 정가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아무래도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 돈도 없는데 당신이라는 좋은 사람을 장인어른 장모님이 쉽게 내어줄 것 같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속이게 되더라. 아무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눈 감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싶기도 하고 당신도 속에 쌓인 거 많을 텐데 그 분노는 나한테 토해내라. 그래도 내가 가족이랍시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며칠이나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건데 이렇게 쉽게 내 진심을 깨버릴 줄은 몰랐네. 내가 당신 괴롭히지 말라, 집은 건들지 마라 누누이 말했건만 엄마랑 동생 눈에는 나라는 사람이랑 당신이 보이지도 않았나 봐. 당신이 만족하진 않겠지만 내가 우선 이렇게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요, 여보. 앞으로는 나도 우리 집 식구들이랑 상종도 하지 않을게. 그리고 당신 결정에 따르면서 살게. 남편은 이 말을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결혼 전부터 염치가 없었는데 이 지경이 된 건 다 제 탓이라며 이제 더 이상은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겠다고 모든 결정은 제 손으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동생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니 믿겨지지 않는다는 눈으로 절 바라봤거든요. 저는 남편의 결백을 믿고 시댁과 연을 끊는 것으로 끝을 내기로 했죠.
그렇게 한 차례 사건이 진행되고 몇 겹으로 쌓여있던 신우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파오는 물론이고 제 남편과의 연도 모두 끊겨버렸죠.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신우와 시무를 잘라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당시에는 끈질기게 찾아와서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잘라낸 상태죠. 그리고 신우는 현재 명의 도용부터 결혼 사기까지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해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마음이 쓰이는 듯 보였지만 저는 단호했죠. 만약 그걸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받을 싸늘한 시선이 어떨 것인지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뉴스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만 있을 생각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 어떻게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전과자가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독립을 외치다 전과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최근 뉴스처럼 억울하게 전과를 뒤집어 쓰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인맥을 넓히며 지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본성에 주의를 기울이시라고요. 저 같은 상황을 언제 누가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죠. 아무튼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